1954년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터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전설의 조각상 제우스 신상의 증거 유적이 나온 것인데요. 조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상을 제작했던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작업장 터를 찾아낸 것이죠. 그렇게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제우스 신상의 실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고 신 제우스, 천둥과 번개를 만들고 비바람을 내리는 신으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하늘을 지배했던 존재.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제우스는 받들어 마땅한 무한한 존엄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올림피아에서는 매해 제우스를 숭배하기 위한 성대한 제사와 제전이 열렸죠. 올림피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은 단연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올림피아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제우스 신전은 앞뒤로 6개, 좌우 13개의 거대한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로 그 크기만 세로 27m, 가로 64m에 달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고대인들의 모든 지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죠. 당시 올림피아는 도시국가 엘리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엘리스인들은 그들의 경쟁 도시였던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 안에 거대한 아테네 여신상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엘리스 의회는 아테네 여신상을 조각한 페이디아스에게 제우스 신전 안에 들어갈 제우스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죠.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상은 당시 불후의 역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킨 조각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조각가라고 불렸던 페이디아스는 아테네 여신상에 이어 제우스 신상이라는 위대한 업적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상을 우러러 그 위엄에 경외를 표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무려 8년이라는 작업시간 끝에 제우스 신상이 완성됩니다. 아마존 여전사들이 조각된 대리석 받침대 위에 거대한 왕자를 만들고 그 위에 앉아있는 형태로 제작된 제우스는 그 높이만 무려 13m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제우스상은 신전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였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만약 제우스 신전의 천장 높이가 더 컸으면 제우스상 역시 더 웅장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우스상의 디테일과 분위기는 가히 압도적이었는데요. 삼나무로 된 몸체에 상아로 표현된 피부, 황금으로 제작된 지팡이와 망토, 은, 유리, 흑단, 보석을 사용한 세부 디테일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신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제우스 신상의 받침대 아래에는 올리브유가 가득 찬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유에 신상의 모습이 반사되면서 그 웅장함은 배가 되었다고 하죠. 제우스 신상은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압도시켰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조차 마치 신을 직접 본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플라비우스 아리에는 불행과 비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제우스 상을 보면 모든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죠. 철학자인 필로는 제우스 신상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정의하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6가지의 불가사의에는 단지 눈을 크게 뜰 뿐이지만 제우스상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제우스상은 너무나도 성스러워서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론에 의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제우스 신상의 유명세는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습니다. 개인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제우스 신을 위하여 수많은 공물을 바쳐올 정도였는데요. 사람들의 경외와 숭상을 받아온 제우스 신상은 탐욕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상의 머리를 잘라내 수집하고 싶어하는 괴상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를 실행하기도 전에 칼리굴라가 암살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로 인해 제우스 신이 분노하여 칼리굴라가 그 화를 입은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당대 사회상을 기록해 놓았던 고문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실려있기도 하죠. 칼리굴라가 제우스 신상의 목을 노린다는 말이 들려오자 이를 들은 제우스 신상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주위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공포에 떨었다. 거대했던 제우스 신상은 현재까지도 그 작은 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 신상이 실제했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 실체는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죠.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394년 예술품 수집광이었던 한 환관이 콘스탄티노플의 비밀 갤러리로 옮겨 보관했다는 설,
426년 로마 황제의 손자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의 신전 파괴령으로 인하여 제우스 신전과 같이 파괴되었다는 설, 475년 발생한 대화재로 소실되어 사라져버렸다는 설, 522년 지진으로 그라데우스 하천이 범람해 크로노스 언덕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었다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지진설이 가장 유력하긴 하나 이 역시 추측일 뿐 제우스 신상에 대한 진실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에 대해 제우스 신상은 파괴되어 사라진 것이 아닌 어딘가로 옮겨져 현재는 깊게 묻혀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높이만 13m에 달했던 거대 조각상의 작은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보다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조각상이었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그 속에 숨어있는 불가사의한 비밀은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로도스를 점령하기 위해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섬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로도스의 요새는 쉽사리 정복되지 않았는데요. 고전하던 데메트리오스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군대를 철수시키고 말았죠. 데메트리오스는 상당한 양의 군사 물자들을 로도스 측에 두고 퇴각하였습니다. 해당 물자들을 팔아 큰 거금을 얻게 된 로도스는 이것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조각상을 짓기로 하는데요. 이에 그리스의 천재 조각가 리시포프의 제자 카레스가 적임자로 선택되고 섬의 수호신이었던 헬리오스를 본딴 기념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 거상이 완성되었죠. 로도스의 거상은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자료와 기록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고대 유적입니다. 현재는 그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작 방법과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로 인해 거상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었는지 다리를 모은 모습이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하죠. 대략적인 외형은 로도스의 고문원 기록과 고대 동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눈을 가리는 듯한 자세에 금빛으로 타오르는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거상의 머리 부분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 적으로부터 항구와 섬을 감시하는 등대의 역할도 했다고 하죠. 제작 방법의 경우 비잔티움 제국의 필로가 작성한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로도스인들은 발바닥부터 주물을 떠 작업이 완료되면 그 주위에 거대한 흑산을 쌓고 다음 부분에 주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로도스 거상의 크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40m 전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인데요. 학자들은 발바닥부터 작업을 하며 흑산을 쌓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흑산의 크기 또한 작업용 둔덕 정도가 아닌 얕은 산에 버금갈 정도였을 거라고 예측하였죠. 로도스 거상은 존재했던 위치 역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현재 만드라키 항구에 거상이 위치했을 것이며 사슴 동상이 놓인 곳 부근에 한 발씩 내딛는 모습으로 조각되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주류로 취급받는 가설이기는 하나 풀리지 않은 모순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조각상을 건설하고 그 밑으로 배까지 지나다닌 것이라면 거상의 높이가 최소한 120m 이상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에 학자들은 항구나 항만이 아닌 다른 곳에 거상이 서 있었다고 가정하고 성 니콜라우스 요새, 아크로폴리스 등 다양한 후보지를 추렸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원전 226년 강력한 지진이 에게해를 강타하며 로도스의 수많은 주택과 신전들을 파괴시켰습니다. 60년 가까이 굳건히 서 있던 로도스의 거상도 이 지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거상의 양 무릎이 부러져 무릎 위부터 상체까지 땅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몸체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 하죠.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거상을 재건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전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거상이 다시 재건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물음을 델포이의 신탁이라는 곳으로 들고 가 답을 받았는데요. 이 답은 절대적이었으며 무조건 따라야만 했죠. 델포이의 신탁에서는 신이 거상 재건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내려왔고 이를 두려워한 로도스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렇게 로도스의 거상은 무릎만 남은 채로 무려 8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었죠.
하지만 거상의 위험은 무너진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각지의 많은 역사가와 탐험가들이 부서진 거상을 보기 위해 로도스를 찾은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남은 기록 중 유명한 것으로는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양팔로 엄지손가락 하나를 감싸 안기가 힘들었다. 손가락 하나가 대부분의 조각상보다 컸다. 거상의 팔다리가 부러진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구멍이 보였다. 부서진 후에도 오랜 시간 존재했던 거신상은 현재 그 작은 잔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원 후 654년 아랍의 칼리프 무아위야가 이끄는 군대가 로도스를 점령하면서 거상의 잔해가 모두 유대인들에게 팔려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시리아의 문헌에 등장하기도 하죠. 엄청난 수의 남자들이 부서진 청동신상에 밧줄을 달아 끌어당겼다. 결국 신상은 무너져 내렸고 에메사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이 이것을 사갔다. 무려 900마리가 넘는 낙타들이 로도스를 오갔다. 거상 조각들은 이후 다시 시리아인들에게 팔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거신상의 일부를 녹이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가져다가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밀스러운 지하금고 어딘가 녹지 않은 거신상의 잔해가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1989년 로도스 연안에서 거신상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큰 잔해가 발견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잔해가 로도스 거상의 일부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죠. 로도스에 서 있었다는 헬리오스 신상은 같은 7대 불가 사이인 제우스 신상과 마찬가지로 그 기록만 전해져 내려올 뿐 실체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사라져버려 그 존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다양한 조각상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던 건축가들이 로도스의 거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실제로 밝히기도 했으며 지지대에 새겨진 신문에는 그리스의 청동 거인이라는 대목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2015년 유럽의 예술가들이 로도스의 거상을 복구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40m 전후의 크기에서 150m 규모로 신상의 크기를 대폭 늘려 설계할 것이며 신상 내부에 도서관과 박물관도 만들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발표와 함께 예상 복원도까지 그래픽으로 재현해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것은 과거의 신상을 복제하는 것이 아닌 현대의 기술로 탄생하는 새로운 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모종의 이유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홈페이지는 오프라인 상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로도스의 거상을 다시 볼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는 좁은 세상에 거신처럼 우뚝 서 있고 우리 사소한 자들은 그 거대한 다리 밑을 지나며 눈을 힐끔거릴 뿐이다.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 동물과 처녀를 상징하는 그리스의 여신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를 신성시하며 그녀를 숭배했는데요. 거칠고 복수심이 강한 여신이었지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던 만큼 그리스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입지를 가졌던 신이었죠. 이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최초 원형은 청동기 시절의 건축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아마존이 건설했다고 믿고 신성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신전은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550년 에페소스의 대군주이자 최고의 부호였던 크로이소스는 신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고 크레타 출신의 건축가인 케르시프론과 그의 아들 메타게네스에게 작업을 의뢰합니다. 이 재건 작업은 무려 120년이 걸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형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길이 115m에 너비는 46m에 달했으며 높이 20m의 백색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사용되었죠. 이것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최초의 그리스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인간이 지은 모든 건물을 능가하는 신의 성전이다.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을 목도한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웅장함과 신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이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헤로도토스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직접 돌아보고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와도 견줄 수 있는 걸작이다라고 말하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기원전 356년 신전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방화범이라고 불리는 헤로스트라투스에 의해 신전이 통째로 불타버리고 만 것이죠. 신전이 불타 무너진 후 에페소스의 점성가들은 얼굴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재앙이 내릴 것을 두려워하였다. 헤로스트라투스는 악행을 저지르려면 확실하게 저질러 후대에까지 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라라는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자였습니다.
범죄 후 헤로스트라투스는 처형되었으나 그의 바램대로 그의 악행은 후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이후 에페소스인들은 신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왕들은 기둥을 만들어 기증하고 여인들은 보석을 팔아 자금을 지원하였죠. 원정 중 에페소스에 들렸던 알렉산더 대왕은 신전이 불에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신전을 세워준다면 재건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페소스인들은 다른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야심이 강했던 에페소스인들은 신전을 재건하며 지구상의 어떤 신전에 비교하여도 뒤처지지 않는 유일무이한 신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가장 훌륭한 신전이라고 평가받던 것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었는데요. 이에 에페소스인들은 재건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의 2배 규모로 만들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존보다 더 거대한 길이 137m, 너비 70m 규모로 부활하였습니다. 신전에는 가장 순도 높은 순백색 대리석만이 사용되었는데 날이 좋을 때면 마치 신전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겼다고 하죠. 이후 아르테미스 신전의 규모와 화려함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에페소스는 아르테미스 신전뿐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들을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에페소스 항구에는 늘 관광객을 태운 배들과 교역 상인들로 넘쳐났다고 하죠. 아르테미스 신전은 페르시아의 침공 당시 최후의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도시의 중심부까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에페소스인들은 모두 신전으로 뛰어가 신전 기둥에 자신을 줄로 묶고는 성역이다라고 외쳤다 하는데요. 페르시아 군들도 아르테미스 여신을 신성시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신전 안으로 도망친 에페소스인들은 그 누가 되었건 해치지 않았다고 하죠. 이것은 일종의 불문율로 우연히 신전 안으로 들어간 동물들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후 에페소스에 기독교가 번지며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 금지에 의해 신전과 여신 숭배가 위협받은 것인데요. 양측의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에페소스인들의 굳은 신념으로 인해 신전은 또 한 번 살아남았죠. 하지만 서기 268년 동게르만 부족인 고트족의 습격으로 인해 신전은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이후 기독교인들이 파괴된 신전을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결국 아르테미스 신전은 폐허가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말았죠. 1858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존 터틀 우드는 터키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옛 에페소스에 사라진 유적 아르테미스 신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1863년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우드는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신전을 찾기 위한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866년 그는 에페소스의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 그리스의 비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비문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하였고 1869년 12월 31일 6m 지하에 묻혀있는 사원을 발견해냈죠.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고대 7대 불가사의가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신전은 거의 파괴되어 잔해만 남은 상태였지만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발굴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일부는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전차들이 달린 바빌론의 성벽과 알페우스 강변의 제우스 신상을 목도하였다. 아름다운 공중 정원과 거대한 로도스의 거상, 높다란 피라미드와 장엄한 마우솔로스의 묘도 보았다. 그러나 구름에 닿을 만큼 우뚝 서 있는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전당을 보았을 때 이 모두가 그늘에 가려졌으니 태양마저 올림푸스 밖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번성하며 대도시로 성장한 알렉산드리아 안에는 무세이온, 도서관, 천문대, 동물원 등 여러 선진 시설들이 세워졌으며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될 만큼 위대하고 경이로운 건축물로 손꼽혔죠. 알렉산드리아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시 인근의 해안선이 복잡하여 배들이 정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당시 항구에는 그러한 선박들을 안내하거나 감시할 만한 높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드리아 근해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파로스 섬에 등대를 하나 세우라고 지시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그것이 단순한 등대가 아닌 하나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되기를 원했고 이에 거대하면서 아름다운 등대 건설이 시작되었죠. 이 웅장한 건물은 누가 설계하고 완성하였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자재가 남아있지만 크니디아 출신의 소스트라투스라는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로 남아있습니다. 등대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통치 기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에야 완공되었는데요. 그 기간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죠. 고대 문헌과 자료에 따르면 등대는 하얀색의 대리석으로만 지어졌으며 높이는 무려 135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해수면 위 7m 높이의 기단 위에 3층 구조로 건설된 등대는 각 층마다 완벽에 가까운 정교한 비율로 설계되었는데요. 견고하게 지어진 덕에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으면서도 무려 1500년간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죠. 등대의 맨 꼭대기 네 모서리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어의 해신 트리톤을 비롯하여 제우스, 포세이돈과 같은 신상이 항구를 굽어보는 형태로 자리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불을 밝힐 연료를 나르기 위한 나선형 계단이 존재했으며 불빛이 나오는 부분에는 커다란 거울 반사경과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햇빛을 반사시키고 밤에는 불을 태워 길 잃은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거대했던 등대의 크기만큼 반사경 또한 매우 커서 해안에서 최대 56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시대의 기술로 어떻게 그러한 위력의 반사경을 만들 수 있었는지 연구하였는데요. 고광택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은색 유리로 만들어졌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었죠. 반사경에 태양 광선을 집중시켜 적선의 시야를 방해하고 배를 태우는 데 쓰였다. 굴절 거울을 사용해 멀리 떨어진 물체를 확대하는 일종의 망원경 역할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등대 내부에는 무려 364개의 방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방들은 대부분 군인들의 막사로 사용되었으며 적군이 침입할 것을 대비하여 내부에 상수도 시설을 갖춘 저수조를 설치, 유사시에 등대를 걸어 잠그고 요새화할 수 있게 설계하였죠.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아름다움과 명성은 많은 여행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으로는 1183년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주바일이 저서에 언급한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등대는 하나의 단어로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두 눈으로는 그 위대한 장관을 모두 담을 수조차 없다. 642년 이슬람 정복 이후에도 등대는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796년 등대의 맨 꼭대기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괴되었고 그 뒤로 등대의 중간 부분에 등대불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죠. 880년 툴룬 왕조의 아흐마드 툴룬이 파괴되고 손상된 등대를 상당 부분 복원하였지만 950년과 956년 두 번에 걸친 지진으로 인해 외벽에 큰 금이 가게 됩니다. 등대의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 손상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등대의 일부분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높이가 22m나 줄어버려 온전한 등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죠. 이후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감시탑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높이가 줄고 등대불을 밝히기도 어려웠지만 해안의 선박들을 살피기에는 최적의 마천루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303년과 1323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등대는 반파가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로코의 유명한 탐험가 바투타는 1325년 알렉산드리아에 방문해 이러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죠. 등대의 한쪽 벽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 문 앞에는 나무판을 하나 가로질러 놓았는데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이후 바투타는 1394년 알렉산드리아에 다시 방문하여 등대를 찾았지만 등대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으며 잔해만 초라하게 남아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86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1480년 이집트의 술탄 카이트베이가 남아있던 등대의 잔해를 요새 건설에 가져다 쓰면서 등대는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이후 등대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 각종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실물을 접할 수는 없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바람대로 기념비적 건축물이 되어 각국의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었죠. 196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고고학자들이 항구 인근에서 등대의 잔해 일부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발굴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라 발굴은 잠정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1994년 발굴이 다시 재개되었고 프랑스의 고고학자 장이브 알페르는 알렉산드리아 동쪽 항구 해저에서 등대의 무너진 기둥과 벽의 잔해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죠. 이후 집중 조사가 시작되었고 발굴팀은 수백 점에 달하는 유물들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34점의 유물이 인양되었으며 등대의 것으로 보이는 4톤가량의 석재 및 등대 상부를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 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알페르는 해당 잔해들에 대하여
10세기 혹은 14세기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떨어진 등대의 일부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였죠. 인양된 유물들은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죠.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고대 건축물 알렉산드리아 등대, 두 눈으로 모두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그 위대한 장관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56년 대형 박물관의 고고학자 찰스 뉴턴은 보드룸의 부조라는 유물을 전달받습니다. 그는 이 유물을 보고 곧장 터키의 해안마을 보드룸 지역으로 달려갔죠. 부조를 연구한 찰스는 이곳에 엄청난 유적지가 잠들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측대로 발굴터에서 심상치 않아 보이는 유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우솔로스 영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 기원전 377년 마우솔로스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 카리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이인 아르테미시아와 결혼한 뒤 수도를 할리카르나소스로 옮기고 주변 영토를 다스렸죠. 24년 뒤 마우솔로스가 사망하자 아내인 아르테미시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아르테미시아는 남편이 너무 그리웠던 나머지 마우솔로스를 화장하고 남은 죄를 포도주에 타서 마셨다고도 하죠. 그녀는 마우솔로스를 기리기 위해 거대한 무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불리는 마우솔로스 영묘가 되었죠. 진시 황릉보다 약 100여 년 앞서 만들어진 영묘의 크기와 아름다움은 동시대의 어떤 묘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길이는 38m, 폭은 33m로 평으로 따져봤을 때 약 380평에 해당하는 넓이였는데요. 높이는 43m로 아파트 10층 높이와 맞먹었죠. 하지만 크기보다 더 대단한 것은 영묘를 장식하고 있는 다양한 석상과 조각품들이었습니다. 영묘는 밝게 빛나는 흰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프리에네의 아테나 신전으로 유명한 건축가 프리티오스가 전체적인 건설을 지휘했고 그리스에서 이름을 날렸던 예술가 스코파스, 브리악시스, 레오카레스, 티모테오스가 각 한 면씩을 맡아 우아한 헬레니즘 양식의 조각을 구현했죠. 하지만 무덤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아르테미시아도 그만 운명을 달리하며 미완성의 영묘에는 두 사람의 유골이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영묘를 짓던 예술가들과 인부들은 아르테미시아의 사후에도 작업을 열정적으로 이어나갔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 영묘를 완성할 수 있었죠. 완성된 묘의 위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선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은 햇볕을 받아 찬란한 빛을 뿜어냈죠. 입구 양 옆에는 큼지막한 사자상이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부조가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마우솔로스가 통치하던 곳은 페르시아 지역이었지만 그리스 문화도 함께 번창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들이 많았죠. 1층의 단 위에는 신전을 연상케 하는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기둥의 길이는 약 12m로 각면마다 10개의 기둥이 세워졌고 그 기둥의 사이마다 높이가 3m나 되는 동상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지붕은 피라미드 형태로 그 높이가 무려 7m였다고 하죠. 마우솔로스 영묘를 더욱 신비롭게 만든 것은 최상단부에 만들어진 마차 조각상이었습니다. 마우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를 태운 모습으로 조각된 마차의 최고 높이는 약 6m에 달하였는데요. 40m 높이의 대리석 건물 꼭대기에 거대하고 디테일한 동상을 또 하나 조각하여 올린 것이죠. 할리카르나소스의 그 어떤 사라진 옛 그림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무덤이 서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마우솔로스 영묘의 내부 모습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외부를 자랑했던 만큼 내부 또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12세기에서 14세기쯤 빛나는 위용을 자랑했던 마우솔로스의 영묘는 지진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져 버렸죠. 1409년 십자군 원정을 하던 요한 기사단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에는 이미 영묘의 기단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단은 지역 요새의 보수를 위해 무너진 영묘의 석재를 이용했고 영묘의 벽면을 꾸몄던 부조는 성벽을 장식하는데 가져다 썼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마우솔로스 영묘는 지상 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문헌에 따르면 지상이 처참히 부서졌던 것과는 달리 지하 부분은 꽤나 보존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요한 기사단의 클로드 기샤르가 이를 보고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지하 묘지에서 흰 대리석으로 장식된 무덤을 발견하였는데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음날 관을
개봉하기로 하고 이튿날 다시 와서 보니 무덤은 이미 파헤쳐져 황금 조각과 옷 조각들이 사방에 떨어져 있었다. 그 무덤 속에는 아마 엄청난 보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황금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영묘의 석실 또한 외부처럼 화려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 하나만으로는 영묘의 내부 모습을 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죠. 1970년대 덴마크 아루스 대학의 예페슨 교수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영묘는 십자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시 마오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가 사망한 후 할리카르나소스를 점령했던 세력만 해도 10개가 넘었기 때문에 17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도굴과 약탈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는 것인데요. 또한 예페센 교수는 마오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는 화장되어 봉해졌기 때문에 관을 열어 매장품을 도굴했다는 기샤류의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묘의 내부가 어떤 구조로 설계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영원을 꿈꿨으나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마오솔로스와 아르테미시아의 영묘, 그 거대하고 웅장했던 묘는 이제 한 폭의 그림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 장생초를 손에 넣기 위해 온갖 미신과 전설들을 찾아다녔다. 방술사들이 황해를 넘어 있는 삼심산에 불로 장생의 영약이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하니 진시황은 방술사 중 한 명이었던 서복에게 영약을 찾아올 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서복은 진시황이 내려준 인력과 재물을 들고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진시황이 노생이라는 다른 방술사를 같은 곳으로 보내었다. 노생은 삼신산 중 하나인 복례산에서 선문고라는 선인을 만나 철록 비결이라는 책을 얻어 가져왔다. 책에 담긴 뜻을 해석하면 불로 장생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진시황은 당대 모든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철록 비결을 해독하고자 하였지만 그 누구도 고소의 내용을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오랜 시간 끝에 얻은 것이라곤 망진자우라는 글귀 하나뿐이었으니 진시황은 이를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흉노다라고 받아들여 그날부로 외력을 막고자 길고 거대한 성벽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만리장성이다. 이는 만리장성에 관한 가장 유명한 야사인 시황제 설화입니다. 만리장성은 몇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적지답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민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중국 요괴 중에는 모인이라고 불리는 온몸이 털로 뒤덮인 괴인관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인의 유래는 만리장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중국의 호북성 방산에는 온몸에 털이 가득한 모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모인들은 원래 시황제 때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된 인부들로 가혹한 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산속으로 도망친 이들이다. 산속에서 대대로 살아 행태가 짐승처럼 변하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원숭이와 같았다. 모인들은 시황제가 불사의 비밀을 깨우쳐 몇백,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만리장성을 짓고 있다고 믿으며 진시황 혹은 장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을 친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설화 속에 등장하는 모인을 진시황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문헌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달팽이 모양의 배에서 내렸는데 키가 크고 몸이 짐승의 털로 가득했다. 시황제는 그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셨다. 스불기는 고대 중국의 민간사를 모아놓은 기록서입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문헌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모인으로 추정되며 진시황이 이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적혀있죠. 모인 설화는 진시황의 폭정을 비꼬기 위한 가상의 민담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사학자들은 이것이 실화의 모티브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을 짓다가 도망친 노동자들이 무리지어서 깊은 산속에 마을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해졌을 것이며 먹을 것을 구하러 간혹 거리로 내려온 곳을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 모인이라는 요괴로 불려 괴소문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당시 진시황이 축조하던 만리장성의 노동 강도와 환경은 아주 열악했다고 합니다. 작업 중 죽는 인원들이 하도 많아서 무덤 장성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죽은 노동자들은 장성 안에 넣어 같이 묻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만리장성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리장성 속 슬픈 역사는 중국 4대 민간 전설 중 하나인 맹강녀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의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천하의 동원령을 내리자 제나라의 여인이었던 맹강녀의 남편 범이량도 인부로 징용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맹강녀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떠나간 남편은 겨울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맹강녀가 소못을 하나 지어 집을 나서니 여러 달을 지나서야 장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부들이 이르기를 범이량은 이미 고된 노동으로 죽어 장성 속에 묻혔다고 전하였다. 이를 들은 맹강녀가 하루 밤낮을 서럽게 울자 그 소리에 성벽의 한 모퉁이가 무너져 내렸다. 그 속에서 백골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을 본 맹강녀는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사랑하는 이의 해골은 상대방의 피를 머금는다. 이에 맹강녀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백골들 위로 핏방울을 떨어뜨리니 단 하나의 백골만이 피를 빨아들여 새빨갛게 물이 들었다. 맹강녀는 그것을 꺼내어 등에 지고 고향길에 올랐지만 추위로 인해 결국 산해관 근처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그 모습은 남편의 백골을 꼭 끌어안은 채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장사 지내고 그곳에 맹강녀의 사당을 세워주었다. 판본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맹강녀 설화 역시 만리장성을 무리하게 축조한 진시황의 폭정을 전설의 형태를 빌려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인 설화, 맹강녀 설화 모두 가상의 이야기일 수도 실화를 바탕으로 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만리장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지만 당시의 만리장성은 서민들의 목숨을 대가로 세워지는 거대한 비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엄한 역사와 슬픈 전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류 최대의 성벽 만리장성,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